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이다. 무슨 수를 썼기에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소수의 부자가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다수에게 명백히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다수를 설득했단 말인가.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제임스 길리건의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프닝 보니까 분명히 나는 상위 1%가 아니구나. 왜 여기 앉아있을까? 상위 1%면. 그러면은 내가 불리한 체제에 임해도 불구하고 설득당한 그 99%에 해당하는 것인가. 도대체 상처받았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설득을 당해서 이 체제에 굴복하고 있는 것인가. 빨간 약 먹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99%잖아요. 1%는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나는 환타지를 갖게 되잖아요. 내가 불리하게 보일지언정 뭔가 비결이 있겠지. 이래서 설득당하기 쉽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직설적이라서 그쵸.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뭐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이제 지겹죠.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툭하면 부자 검세 아닙니까? 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네요. 이런 게 사실 객관적 데이터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다, 뭐 2%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는데 막 반대 여론이 높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부익부 빈익빈이 약간 당연한 게 아니고 강화된 느낌이에요. 불평등은 과거의 더 심해졌어요. 부익부보다는 네. 지금의 부익부가 더 체감되고 더 심해졌어요. 강도가 큰 느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리는 대체 무엇인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거를 파헤친 책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책 제목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지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둘 다 근데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어쨌든 정치인은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왜 어떤 정치인? 저런 관점 또. 새롭다. 근데 포인트가 궁금하긴 해요. 설득이 포인트인지. 둘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 연결돼 있는 지점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가 쓴 책이 아니에요. 오, 그런 책은 들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와, 심지어 언론인도 아니네? 네, 아니에요. 아예 다른 통계를 영역의- 가지고 연구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냥 평론가가 괴물이다.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안전이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 물론 그럼, 통계에도 거기에도 어떤 주관이 들어가죠.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드는 방식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정치 과목인 동시에 통계, 즉 수학이 들어간 사회학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겁네요. 네, 수학까지 들어가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덕PD가 준비한 책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할 것 같아요? 진짜 뭐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니야. 심플하게 자꾸 자기 검열하게 되네요. 생활인의 감정에서 얘기해.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비전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표를 얻는 정치. 야, 두 개 다 오늘 책 얘기랑 맞닿아 있어요. 소름 돋았어. 뒤에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자, 왜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해서 위험의 수준이 이 책에서 다루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 죽음의 수준입니다. 극단의 위험에 관한 얘기예요. 자, 머릿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살인에 관한 수수께끼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한편의 살인 미스터리다.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어그로가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인데요? 클릭 안 할 지금,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살인 미스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인은 심지어 자살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 실제 살인율과 자살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자, 한국 얘기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죠.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한국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이 책의 분석 모델을 맞춰서. 근데 미국은 1900년대부터 자살률과 살인율 통계가 나와 있대요.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이랑 양당 체제가 거의 200년 가까이 그렇죠. 이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한국은 일단 민주화 역사가 4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통계도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부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IMF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다른 되게 큰 사회적 위기 같은 것들이 최근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는 안 맞고 미국 사례입니다. 그걸 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1900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한 경우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보다 살인율과 자살률이 2배 이상이다. 꽤나 많이 차이 나네요. 그리고 두 지표가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도 그렇죠. 흥미롭네요. 네. 이거 왜 그래? 가 궁금해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대통령이 뭔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지? 폭력지사 발생률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정치적 꼬리표에 달려있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중요한 거는 그 정당의 정책과 성과가 사람들의 행동에 끼친 영향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자살률과 살인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왜 그럴까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폴이라는 중년 남성의 경우가 나오는데 뭐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고 40대 들어서는 뭐 공장에서 작업 반장하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했습니다. 가정도 있고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지만 사실상 아내도 있고 두 아이가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인 상황이고 여기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경기가 와서 직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휴직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했대 폴이.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 클리셰 있죠. 매일 출근하는 차림새로 오락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을 계속 시도를 했죠. 그걸 하면서. 근데 이제 불경기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지원했다가 퇴짜 맞는 일도 창피한 일이라서 좀 해보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이 창피했다라는 점을 이제 저자가 주목을 하는데 동시에 남자다움을 잃었다. 왜냐? 집에 돈을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가장으로서 역할 못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이 오래 유지될 리가 없죠. 그렇죠. 원래 두 사람의 수입이 있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남자 쪽에서.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폴이 진실을 토로하자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어? 너무 놀라고 불쌍했을 것 같은데. 불쌍했을 수도 있지. 그럼 황당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가는 척하는 게 바보짓이다. 그리고 자기도 옆에서 그게 바보처럼 됐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해?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자 폴이 한 행동은 침실에 가서 권총을 꺼내서 돌아왔고 아내를 쏘아서 죽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들도 쏘았대. 근데 다행히 아이들은 죽진 않았나 봐. 본인한테는 안 쐈나요?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와요. 자기한테 왜 안 쐈냐? 자기는 이미 죽은 것처럼 느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정신의학자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많이 한 경력을 통해서 범죄자들과의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보편적인 사례인 거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폴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사례가 특이하고 극단적인 경우가 모든 실직자가 살인을 저지르진 않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상승하면 자살률과 살인율은 상승합니다. 그건 뭔가 납득이 되는 어떤 인과관계인데요. 너무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업과 그러면은 살인과 자살 사이에 연결고리가 뭐냐. 실업했다고 다 죽는 건 다 죽이는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게 바로 수치심이다. 라는 강한 어떤 감정, 내 뭔가를 추동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야. 부끄럽다, 창피를 당했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입니다. 자, 이 수치심이 왜 살인이나 자살로 이어질까?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남을 때려.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건 나의 폭력이 희생되는 너야. 너가 약하니까 너가 수치심을 느껴야 돼라는 그 근저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동력 같은 게 되는 거고 자살은 뭐냐?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치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탈출 수단인 거야. 수치심이라는 게 자극하는 타인에 대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이 생기는데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도 뭔가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나를 근데 향하구나. 죄의식 때문에 그게 나한테 향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수치심 자체가 자살과 살인 모두의 핵심적 원인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수치심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심을 껴안고 살죠. 그리고 그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보통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패턴을 생각해보면 저는 소외감을 느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검사 해보면 기질의 사회 민감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반응.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저도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류나 어떤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왠지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 아는 무언가 있고 내가 혼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인싸인 척해요. 나의 관리법인가요? 수치심 관리법. 나 말고 다른 단톡방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 제거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농담도 많이 하고 저는 또 어떤 낯선 집단에 가면 친구를 빨리 많이 사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나만 어떤 소수에 속할 확률을 굉장히 낮추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방어 기제가 있다. 네. 근데 인싸인 척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 주류의 어떤 분위기에 적어도 발 하나라도 못 걸칠까 봐. 그러니까 내가 소외당하고 정보에서 배제될까 봐. 쟤는 뭘 모르는 애야. 쟤는 껴주지 마. 모임인데 안 부를까 봐. 내가 불러도 거절은 하되 안 가더라도 부르긴 했으면 좋겠어. 초대장은 받아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스스로 많이 깨어지면서 좀 옅어지긴 했는데 특히 불안정했던 20대 시절은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받는 부분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저만의 분노의 메모장이라는 게 그쵸. 있거든요. 이제 너무 궁금해요. 우리 너무 궁금해. 데스노트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 이름 몇 번 써있나가 궁금해. 나왔을까가 문제가 아니야. 몇 번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분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지 않잖아 지금. 쭉 풀어내는데 우리 이건 열지 말자. 이 상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노를 느꼈을까 쭉 보니까 어떤 평가를 받은 순간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더라고요. 그 메모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부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건 나도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치고 싶고 이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더 증명받고 확실히 내가 무슨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나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 눈에도 이렇게 보였구나 하면서 수치심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발심. 몰랐구나. 나 이것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지. 그 평가가 100% 옳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걸러야 되는데 내가 몰랐던 이 부분도 내가 잘못한 거였어? 뭔가 이런 느낌을 나 한심한 자식 막 수치심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그 분노의 메모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의 메모장에 쭉 밑에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 나의 의무가 아니다. 다 맞춰줄 필요도 없고 난 나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들의 말과 판단이 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날이 또 계속 겹쳐요. 평가받고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 직업이 그렇지 뭐. 하지만 내 과거에 이런 분노의 메모장에 정리해 놓은 게 있다면 맞아 그때도 그랬어. 그러면 그때 대입하는 거죠. 지금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몇 %까지 왔고 아직은 안 돼. 또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겪으면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몇 %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방법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경험치로. 같은 상황이 수치심은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포인트는 되게 비슷해서. 맞아. 그런 관리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분노 얘기 필요하죠. 좋은데요? 좋아요. 실제로 분노 관리 그런 매뉴얼 보면 적어놓고 패턴을 봐라. 패턴이 라는 있어요. 거를 여기서 봤는데 이 분노의 메모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무한테도 안 들켜야 근데 돼요. 보안을 좀 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특히 회사 컴퓨터에는 이제 잘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의 확률이 그러게요. 굉장히 높잖아.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걸로. 저는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쓸모없음의 대상이 됐을 때. 효능감의 영역. 효능감의 문제죠. 그게 근데 그냥 단순히 플러스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덜 플러스 했어. 이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진 않아. 1인분을 못했냐 했냐. 그치. 너는 존재가 마이너스야. 같은 느낌이 들 때. 데리고 가면 적자야. 들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한 뒤에는 이제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진짜 힘들었을 때 체크리스트 여러 번 얘기했지. 대학원생 시절 그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왜냐 내가 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잘 매니지를 못한 거지. 그럴수록 인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방식의 차이야. 방식의 차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죠. 분노의 일기장을 썼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넘어갈 방법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각 사람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끄러움, 창피, 뭐 수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느끼는 상황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조금씩은 익혀가게 됩니다. 이 수치심 얘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책에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100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살인율이나 자살률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통계 지표는 실업률이고 그 실업률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이 수치심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책의 내용이었죠. 네. 그러면 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냐? 그리고 왜 사회 전체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늘어나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세 글자입니다. 불평등. 불평등이 실업률과 수치심 양쪽에 모두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또 정신의학자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 증명을 수치를 가져오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증명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니까. 진짜. 자, 미국의 공화당 집권기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커졌고 민주당 집권기는 줄었습니다. 이거는 실업률이랑 연결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실업률이 높아져도 가진 자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죠. 그쵸. 경제가 안 좋아도 자산이 있고 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부터 나가 떨어집니다. 그쵸. 빚 많은 사람부터. 그렇죠. 이게 다 실증 연구가 된 논문에 기반해서 하는 주장이에요. 제가 그냥 머리로 한 얘기가 아니라 공화당이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니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실 그리고 이게 왜 수치심과 연결이 되냐? 논문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아주 잘 알아요. 알고 있어. 너무 익숙하죠. 이 SSL 시대에 심지어 그 감정을 생각해보면 왜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기에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이 커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덜 죽으려면 불평등이 줄어야 돼.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소장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나 99%야. 90%야 혹은 불평등이 줄어들게 하는 정치 세력을 뽑아야겠죠. 여기서 근데 오늘의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잖아요. 왜 상위 1% 혹은 상위 10%는 머릿수로 따지면 1%나 10%여야 되는데 민주주의 1인 1표인데 대체 왜 90%에서 99% 다수가 1%에서 10%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느냐. 이거를 또 막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네. 혹은 뭐 정당까지 가면 너무 기준이 복잡하니까 뭐 인물의 도덕성도 있을 거고 뭐 이슈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정책으로 좁혀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준으로 상위 2%나 상위 1%만 내는 세금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저자가 분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90에서 99%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갈라치기를 한다. 이게 정치의 전략이다. 뭔가 다 아는 알지? 얘기 같아요. 근데 아는데. 이게 질문으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인과관계로서 보니까 확실해지네요. 뭔가 갈라- 체감만 했던 느낌들인데. 그렇죠. 아까 책디가 이런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비전을 갈라치기죠. 얘기하기보다. 그게 갈라치기예요. 예를 들면 소득별로도 초고소득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을 갈라칠 수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해 들어가는 복지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게 하위 20%다. 나머지 80이 묶이는 거지. 여기서 하위 20이 떨어져 나가고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이란 얘기가 또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나누냐라고 했을 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낼수록 자기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는데 이 둘을 가르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싸우게.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라는 게 그리고 그게 공화당의 정책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물론 이거는 2007년까지 얘기해요. 그 뒤로는 네. 사실 정치도 많이 변했고 네. 경제 구조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갈라치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상황이 네. 떠오르실 겁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별, 지역, 학력 등등 정말 많은 기준선으로 갈라치기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나누고 갈라칠수록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심이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차이라는 건 원래 지울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월급 받고 살자고 할 수 없잖아. 지역은 이미 다 나눠져 있고 성별도 나눠져 있고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다. 그 내가 무슨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나도 그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르니까
약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게 갈라치기가 심해질수록 이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약해? 나 모욕받았어? 나 부끄러워하면 나는 약하지 않아 를 증명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래 내 잘못이구나 하고 그렇게 나한테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논의의 완결성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통계와 어떤 정신의학자로서의 분석이. 그래서 나도 사람이고 언제든 약해질 수 있고 그럴 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감각을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런 극단적인 결과로 치닫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나의 약함을 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이게 정치의 차원으로 가면은 사람들을 갈라치거나 약자들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모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세력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을 배제하자는 얘기를 통계와 정신의학적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네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두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딱 규정되어 버리는 지금 시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왕따를 지정해준 느낌. 오늘의 그렇죠. 따돌릴 뭐 서울 지하철 장애인들이라거나 얘를 욕해 다 같이. 근데 이게 저도 아까 사회적 연대를 들으며 생각한 건 나랑 너가 다르다는 게 엄청 강해진 느낌이야. 다르다는 느낌이. 강과 약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언제든 내가 약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계속 스스로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강에 한번 속하면 흑수저 백수저가 나뉘듯이 계급이 갈라졌다라고 딱 인식해버리면 약으로 건너간 순간 나는 소위 나락에 간 거고 그렇죠. 회복할 수 없고 나는 약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나쁜 존재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결론이 비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차이보다 공통점에 주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계속 차이에만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게 되게 잘 설계된 느낌이. 그렇죠. 음모론인가요? 이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사회가 이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 네. 설계 자체가 돼 있는 느낌이 돌아가고 드네요.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만 추렸는데 아주 두껍진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 상황의 통계를 설명하는 건 다 제껴도 되니까 사실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어. 문과도 읽을 읽을 수 수 있다. 있습니다. 예. 파이팅.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막 뒤에 그래서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 세력들이 범죄를 정치적 자원화를 하는가랑 왜냐면 교도소 연구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 얘기를 듣고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디테일 측면에서는 한국이랑은 물론이고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이랑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정치적 변동이 워낙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라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약간 이 분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불평등과 죽음, 수치심을 연결한 이 논의 구조 이 자체는 네, 우리가 기억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뉴스를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안목이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사회탐구 시간에 사회교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설명해봤습니다. 오, 사회교사 자격증.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인데요. 요즘 뭐 봤지? 오지가 준비했어요. 네, 사회탐구 시간에 기조를 이어가서 탐구 과목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전 2개. 1+1 사탐과 가탐 한꺼번에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3교시인가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은 Fly Me to the Moon. 노래 제목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팝송 DJ. 문입니다. 달. 이 영화는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팝송에서 아마 따왔겠죠? 이 제목을 들으면서 낭만을 보여주려는 영화일까? 달 탐사의 어떤 꿈과 우주 비행사들의 투지 이런 것들일까? 이게 진짜 달 가는 얘기예요? 정말 차갑게 식는 차가운 현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달 탐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노래를 실제로 아폴로를 타고 달에 간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래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정말 아주 낭만적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팝송에 얽힌 재밌는 스토리 듣고 싶으시다면 평일저녁 8시 5분 라이키팝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 영화는 낭만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60년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을 두고 아주
값비싼 출혈 경쟁을 치르던 시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이제 우주선이 막 발사되던 시절에 아폴로 11호죠. 암스트롱으로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텐데 아폴로 11호의 그 발사를 앞두고 나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통의 이제 우주 그 탐사 이야기가 우주선과 우주 공간에 가는 것을 도전으로 삼고 그 과정을 담는데 이 영화는 같은 도전이지만 측면이 좀 달라요. 이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 덩치 크고 돈만 많이 먹는 우주 개발은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 크지 막 세계 지구 반대편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는 게 맞아? 이 정치인들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한창 반전 평화 운동도 있었고 정치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 그리고 미국 그 나사가 소련에 좀 뒤처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과 어떤 우주 탐사 능력과 어떤 자본과 모든 파워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맞아?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요 시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나사가 막 자판기도 고장났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아, 힘이 없구나. 뭐 재정도 안 들어가고. 총알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말 순수하게 정말 클리셰적으로 정말 우주 탐사에 열망을 가진 주인공 콜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사람은 우주 비행사는 아니고 발사 책임자예요. 육지에서 이제 그 대륙에서 이제 띄우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이걸 하고 싶은데 지원을 자꾸 끊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이 사람과 의기투합하게 되냐. 켈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켈리는 여자 주인공인데 마케팅 전문가예요. 화려한 언술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이제 화려한 이제 광고 캠페인들로 정말 이름을 날려요. 그래서 여러 유수의 대기업들과 일을 했던 마케팅 전문가인데 어떤 정부의 어떤 지명으로 딱 섭외가 돼서 이 나사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짜봐라. 여러 가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해봐라. 그래서 켈리는 자기 능력을 막 발휘를 해요. 막 그래서 막 우주 비행사가 차는 시계 오메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먹는 무슨 에너지 드링크 탱 이러면서 막 돈을 막 끌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콜은 처음에는 탐탁지 않은 거예요. 무슨 우주선을 그렇게 거대한 광고판으로 쓸 생각 난 없다. 하지만 돈이 되잖아. 들어오잖아. 현실적으로. 우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시계 한 번 차면 막 그 큰 돈을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발전이 돼서 우주 탐사 지원에 대한 그 표를 가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데서 둘이 막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하는데 어떤 음모가 발생합니다. 이 미국은 이걸 성공시켜야만 해.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생중계를 하자. 달 착륙의 그 첫 순간을 전 지구에서 볼 수 있게 하자. 이 미국이 처음으로 달에 사람의 발을 디뎠다. 이걸 라이브 텔레비전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 켈리도 그렇고 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이제 세팅을 다 해놔요. 이제 방송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게 세팅 다 했거든요. 진짜 힘든데 알았어 할게 해서 다 생방송 세팅 다 해놨는데 갑자기 발사 직전 정부의 이제 책임자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켈리를. 이게 혹시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똑같이 가라.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실패했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이 가짜를 내보내자. 저 거짓말하기 싫어요. 못해요. 했더니 성공하면 안 쓸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험이고 이게 망하면 다시는 나사에 돈을 사람들이 주겠냐.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것도 힘들어. 나 생방 준비도 힘들었는데 스튜디오 녹화도 준비하래. 동시에 하래. 너무 열받아. 그랬는데 진짜 직전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냐. 이걸 보험으로 쓸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장면을 내보낼 거야.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너는 네 일 다 했으니까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스튜디오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럼 전 세계인을 속이는 거잖아요. 대지구 사기국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켈리와 콜은 이 중요한 우주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가짜 버전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당탕탕 대소동극을 벌여서 전 지구가 그 암스트롱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보게 하는가가 이 영화의 이제 어떤 거기까지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 그 음모론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뒤집는 영화겠죠. 제가 이게 사탐이라 했을까요? 제가 그걸 하나 배웠거든요. 단어를 그 중학생 때 가치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책에서 배웠어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무슨 지문을 배워서 가치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배운 단어인데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은 과학 기술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측면이 이제 그 가치와 윤리의 측면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나사를 달 개발하고 그냥 어떤 기술을 쓰고 이 콜이 그 가치 중립성을 상징하는 인물 같았어요. 혹은 뭐 가치가
굉장히 많이 관여된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우주를 탐사하는 게 어떤 숭고한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제 그 과정에서 희생된 동료를 생각하는 또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주관성이 물론 있겠지만 이 과학을 둘러싼 켈리의 총알들 이 총알이 사탐의 영역인가 때로는 그치. 정제와 경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부풀려서 돈을 따오는 것의 윤리성 근데 그걸 통해서 과학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탐적인 질문들을 과학을 이제 포장지로 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들어서 과탐사탐 한 큐에 이제 즐기실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 노래 진짜 흘러나오나요? 한번 나옵니다. 되게 특이하게 편곡된 버전이 하나 나와서 방금 뭐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문리버도 나오고 문 노래가 많이 나와요. 네. 댄싱 인 더 문. 그거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영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트위스터스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고 과학 연구를 하는데 거기 돈을 대는 사람은 누구이며 라든가 사실 뭐 돈룩업 같이 대박친 영화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플릭스 입소문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